회의실에서 중국 측 대표가 서류를 탁 덮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250달러요? 우리는 50달러입니다. 예스인지 노인지만 말씀하시죠. 그러고는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상대 대표단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하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외신들은 그 장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러시아 협상관이 벽에 부딪혔다. 협상 상대가 아니라 벽이요. 그런데 이 굴욕을 당한 나라가 어디냐?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도 아니고 빚더미에 앉은 개발도사국도 아닙니다. 핵탄두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진 나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한때 미국과 세계를 반씩 나누어 가졌던 나라, 러시아입니다. 그리고 서류를 덮고 나가버린 쪽은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 우정에는 한계가 없다며 손을 맞잡았던 중국이었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친구 등에 칼을 꽂는다? 아니요, 더 무섭습니다. 칼도 안 꽂아요. 그냥 값을 후려칩니다. 조용히, 웃으면서, 아주 계산적으로. 먼저 이 50달러가 왜 그렇게 모욕적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그냥 좀 깎아달라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문제의 물건은 천연가스입니다.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뽑은 가스를 몽골을 거쳐 중국으로 보내는 초대형 가스관. 이름은 시베리아의 힘2. 길이 2600km, 연간 500억 세제곱미터. 러시아 입장에선 유럽을 잃은 자리를 메워줄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러시아가 부른 값이 1000세제곱미터당 250달러였어요. 다 가지냐? 전혀요. 전쟁 전에 유럽에 팔던 게 275달러에서 340달러 사이였습니다. 지금 깔려있는 시베리아의 힘1으로 중국이 사가는 게 240에서 280달러. 중앙아시아 스탄 국가들한테 사오는 게 200달러 안팎이에요. 250달러는 좀 깎아드릴게요 하고 내민 숫자였던 겁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미 무릎을 꽤 굽혔어요. 올해 중국에 넘긴 가스값이 258달러 수준인데 가스프롬이 다른 해외 고객한테 받는 평균 420달러에 비하면 39% 할인가입니다. 러시아 경제개발부 내부 전망을 보면 내년엔 223달러 90센트까지 더 내려가요. 6년 만에 최저가. 여기까지도 이미 제발 사주세요 소리가 들리는 가격이죠. 그런데 중국이 뭐라고 했느냐? 50달러.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러시아 정부가 자국 국민 난방비 덜어주려고 세금으로 보조금 퍼부어서 만든 국내 가정용 가격입니다. 원가도 안 나오는 가격이에요. 러시아가 러시아 국민한테 손해보며 파는 값, 그걸 우리한테도 달라는 겁니다. 러시아가 중국 국경까지 가스를 끌고 오는 원가만 대략 125달러라고 해요. 50달러에 팔면 보낼 때마다 손해가 납니다. 파이프 가는 수십조 원도 러시아가 다 대고 위험도 러시아가 다 지고 그렇게 만든 가스를 원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30년 동안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남은 고객들한테 받는 값의 8분의 1입니다. 8분의 1. 이건 협상이 아니라 조롱에 가깝죠. 네가 지금 갈 데가 어디 있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잔인한 대목이 나옵니다. 지난 5월 20일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에 갔어요.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인민대회당에 붉은 카펫 깔고 의장대 사열하고 시진핑 주석과 나란히 서서 서명한 문서 교환하며 악수하고 사진만 보면 그렇게 화기애애할 할 수가 없어요. 그날 서명된 문서가 42건입니다. 숫자만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뜯어보면 허탈해집니다. 대학끼리 교류 협정이 14건, 관영 언론사끼리 협력 협정이 11건, 절반 이상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수준의 종이 쪼가리였어요. 정작 러시아가 목숨 걸고 원했던 가스관 계약은 42건 안에 없었습니다. 언급조차 없었어요. 푸틴 대통령은 이 회담 하나 보고 갔던 겁니다. 가스프롬 최고 경영자 알렉세이 밀러까지 먼저 베이징으로 보냈어요. 도장 찍으려고 실무진을 미리 보낸 거죠. 그런데 중국 관리들이 러시아 대표단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시장 상황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 얘기 꺼내지도 말라. 이 이야기가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손님으로 초대해놓고 그 손님이 하고 싶은 말은 입도 뻥긋 말라고 미리 막아놓은 거예요. 그러고는 42건짜리 서명식으로 그림만 만들어준 겁니다. 체면은 세워줄게, 실속은 없어. 딱 그거였죠. 독일 신문 디 타게스차이퉁은 이번 방중을 구걸자의 여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목이 저래요. 기사 안에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자기네 지방 하나 대하듯 취급하고 있다고. 러시아 가스를 러시아 국내 가격에 달라는 건 사실상 너희는 우리 성 아니냐는 뜻이라는 거죠. 워싱턴의 러시아 전문가 엘리나 리바코바는 아주 짧게 정리했어요. 서방과 단절되면서 러시아는 중국의 종속국이 되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일 씁쓸한 게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번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올해 초 중동에서 전쟁이 터졌잖아요. 이란이 미사일을 퍼부으면서 카타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 LNG의 3분의 1을 대던 나라예요. 핵심 생산 거점이 얻어맞으면서 카타르 에너지가 결국 불가항력을 선언했습니다. 한국, 이탈리아, 벨기에, 그리고 중국. 장기 계약을 못 지키겠다고 두 손 든 거죠. 복구에 3년에서 5년 걸린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에 호르무즈 해협까지 막히면서 전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길목이 마비됐고요. 러시아는 이걸 보고 무릎을 쳤을 겁니다. 옳거니 이제 중국이 애가 탈 차례다. 실제로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4월에 베이징에 가서 대놓고 영업을 했어요. 바닷길이 이렇게 위험하지 않냐? 육상 파이프라인이 얼마나 안전하냐? 우리가 있지 않냐? 그런데 라브로프가 베이징에서 그 말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중국 딩쉐샹 부총리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대표단 이끌고 투르크메니스탄으로 날아가서 갈키니시 가스전 4단계 개발 계약에 서명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100억 세제곱미터 추가. 이게 우연일까요? 러시아 외무장관 면전에서 우리 딴 데도 많다를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카네기 러시아 유라시아 센터 소장 알렉산더 가부에프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모스크바의 누군가가 중동 전쟁 덕분에 대중국 협상력이 세졌다고 생각했다면 이번 방중 결과가 그 환상을 깨끗하게 깨트렸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이 남습니다. 중국은 왜 이렇게 배짱을 부릴 수 있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로 안 급해요. 첫째, 자기 땅에서 캡니다. 중국은 사실 셰일가스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깔고 앉은 나라예요. 미국보다 많습니다. 근데 그동안 못 캤죠. 지층이 훨씬 깊고 복잡하고 산악지대라 물 대기도 어려웠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최근 몇 년 사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촨성과 총칭 일대에서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2025년 생산량이 2619억 세제곱미터, 전년보다 6% 넘게 늘었고 9년 연속 증산에 성공했습니다. 자급률이 이미 60%에 육박해요. 한 해에 5%에서 10%씩 스스로 늘려가는 나라한테 우리 가스좀 사주세요가 먹히겠습니까? 둘째, 육로가 이미 넉넉합니다. 중앙아시아 가스관 4줄, 용량만 합쳐서 850억 세제곱미터가 넘어요. 게다가 이 나라들 요즘 중국한테 더 팔지 못해 안달입니다. 러시아보다 가깝고 돈도 제때 주고 수요도 확실하거든요. 셋째, 바닷길도 다시 열렸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 뒤 중국이 미국산 LNG 수입을 재개했어요. 1년 만에 미국 화물선이 중국 터미널에 들어왔습니다. 넷째, 이게 결정적인데요. 중국은 자기네 가스 수요가 곧 꼭지점을 찍는다고 봅니다. 2030년대 중반, 빠르면 2032년쯤 정점을 찍고 그 뒤로는 줄어든다는 게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에요. 해외 싱크탱크들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태양광, 풍력, 원자력을 그야말로 밭에 심듯이 깔아놨거든요. 여기서 결정타가 나옵니다. 시베리아의 힘 2는 지금 착공해도 완공까지 최소 6년이에요. 순조롭게 진행돼서 6년, 2032년 말에 완성되고 실제 가스는 2033년부터 나옵니다.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할 때쯤 도착하는 물건인 거죠. 한 컨설팅 회사 임원이 이 상황을 아주 간명하게 찔렀어요. 왜 6년이나 걸려서 짓고 나서 그때 가서 러시아 의존도를 높여야 하죠? 다른 데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가 훨씬 소름 끼쳐요. 가부에프 소장이 중국의 전략을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힙니다. 영어로 메리네이트라고 했어요. 고기 재우는 거요. 양념에 푹 담가놓고 기다리는 것. 러시아를 좀 더 재워두는 게 낫다. 러시아 경제가 더 나빠질 때까지, 진짜로 무릎을 꿇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서명하는 거다. 등골이 서늘하지 않으십니까? 이건 협상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겁니다. 일부러 시간을 끄는 거예요. 상대가 더 절박해지길 기다리면서. 그리고 중국은 이 수법으로 성공한 전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베리아의 힘 가스관. 협상하는데 15년 걸렸어요.
15년 동안 가격 안 맞는다고 버텼습니다. 그러다 언제 도장을 찍었을까요? 2014년 5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서방 금융시장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지 딱 2달 뒤였습니다. 상대가 절벽에 몰린 걸 확인하고 나서야 계약서를 꺼낸 거예요. 그렇게 육아에 연동된 헐값 계약을 따냈고요.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엔 러시아 사정이 그때보다 훨씬 나빠요. 유럽연합이 못을 박았습니다. 러시아산 LNG는 2027년 1월 1일부터 완전 금지, 파이프라인 가스는 2027년 9월 30일부로 완전 차단, 올해 초 최종 승인까지 났어요. 지금 EU에서 러시아 가스를 파이프로 받는 나라는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딱 둘입니다. 그마저도 시한부죠. 전쟁 전 러시아가 유럽에 팔던 가스가 1,570억 세제곱미터였습니다. 작년엔 얼마 팔았을까요? 180억, 10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아예 생산량 자체를 줄였습니다. 캐봐야 팔 데가 없으니까. 여기에 우크라이나 드론이 정유시설을 계속 두들기고 있어요.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 세계 2위 원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휘발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크렘린궁 대변인이 공식으로 인정했어요. 시베리아 한복판 주유소에 줄이 들어서고 러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연료 부족이 보고됐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중국, 한국, 싱가포르에서 들여오는 연료에 붙던 5% 관세까지 없앴어요. 산유국이 기름을 수입합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예요. 시간이 급한 쪽이 누구인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안 서두르는 겁니다. 푸틴 대통령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 빈손으로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카자흐스탄으로 날아갔어요. 몽골 말고 중앙아시아로 우회하는 노선을 알아본 겁니다. 그런데 중국 쪽 반응이 아주 냉정해요. 노선을 바꾼다고 뭐가 해결되나? 이건 가격과 원가의 문제다. 맞는 말이죠. 길을 바꾼다고 값이 오르진 않으니까요. 심지어 통과국인 몽골조차 자기네 국가개발 계획에서 이 사업을 슬그머니 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송과 북마저 이거 진짜 될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패턴인데? 이란에 보세요. 이란 한때 중국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생명줄이었어요. 국제사회가 다 등을 돌리고 제재로 목을 조를 때 이란산 석유의 80에서 90%를 사준 게 중국입니다. 위안화 결제망을 열어줘서 달러 없이 장사하게 해줬고요. 미사일과 드론 부품, 핵 관련 화학물질을 우회로로 흘려줬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데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미중 정상이 만나서 뭘 합의했는지 아십니까? 이란의 핵무기 보유 금지,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 여기에 중국은 이란에 군사장비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 이게 뭡니까? 핵 개발은 체제를 지키는 마지막 희망이었고 호르무즈 봉쇄는 마지막 저항수단이었어요. 그 두 개를 가장 믿었던 뒷배배가 미국 앞에서 넘겨준 겁니다. 이란은 여기에 공식 반응을 안 냈습니다. 침묵했어요. 저는 그 침묵의 어떤 종류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못하는 침묵이죠. 베네수엘라는요, 중국이 거기 쏟아부은 돈 중에 아직 못 받은 게 100억에서 200억 달러라는 추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중국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못했어요. 오히려 발빠르게 손실 최소화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정치적 의리요? 그런 거 없습니다. 베네수엘라 무너지고 이란 얻어맞고 쿠바는 봉쇄로 휘청이고 러시아는 가스값 후려치기 당하고 중국이 오랜 친구 중에 하나라도 지켜준 사례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조용히 그러나 아주 심각하게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나라가 하나 있죠. 북한입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됐거든요. 실리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오랜 우방을 등질 수 있다는 신호로 읽히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나쁜데 왜 중러는 계속 붙어 있을까요? 돈 문제로는 저렇게 싸우면서도 군사협력은 오히려 깊어지고 있어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조사를 보면 러시아가 이스칸데르 M 탄도미사일 생산을 3배로 늘렸는데 그 뒤에 중국산 공작기계가 있었습니다.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의 핵심 원료인 과염소산 암모늄, 러시아 수입 물량의 70%가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유출 문건을 근거로 한 보도에서는 두 나라가 비공개 군사 포럼을 열어 스타링크를 어떻게 무력화할지, AI 자율 드론을 어떻게 만들지 논의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러시아는 피 흘리며 얻은 전투 데이터를 넘기고 중국은 첨단 부품을 넘기고 아주 노골적인 거래죠. 그런데 이 끈끈해 보이는 관계 밑바닥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십니까? 작년에 뉴욕타임스가 러시아 연방보안국 SFB의 내부 문건을 입수해 보도한 게 있어요. 8쪽짜리 방첩계획서인데 거기서 중국을 뭐라고 불렀을까요? 적입니다. 적이요. 우크라이나 침공 사흘 전에 SFB가 앙탕트4라는 암호명의 방첩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해요. 목적은 중국의 첩보 활동을 막는 것, 침공 사흘 전입니다. 세계를 향해 우리는 한편이라고 외치기 직전에 내부에서는 그 파트너를 감시할 계획서에 결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건에는 중국 정보요원들이 광산회사나 대득연구센터로 위장해 북극에서 활동한다는 내용, 러시아 방위산업과 우주 분야 인력을 포섭하려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북극도 그래요. 러시아는 북극해가 자기 영토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얼음이 녹으며 드러나는 암초 하나까지 영해 기준점으로 삼으려 하죠. 그런데 중국은 정반대예요. 북극은 인류 공동의 공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쓸 수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근북극 국가라고 부르며 쇠빙선 보내고 탐사대 보내고 아주 열심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얼마나 거슬리겠어요. 여기에 2023년에는 중국이 표준 지도를 새로 내면서 러시아 극동도시 8곳에 중국식 옛 지명을 나란히 적어 놓았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를 해3위라고 병기하는 시기죠. 지금은 형제라 부르지만 지도에는 다른 마음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숫자를 보면 더 참담해요. 2013년 시진핑 주석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모스크바를 골랐을 때 중국은 러시아 교역의 10%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40%에 육박해요. 반대로 러시아가 중국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도 안 됩니다. 그때 시진핑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롤 모델이라고 불렀답니다. 자원에 기대는 경제로도 세계 최고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게 부러웠다는 거죠. 13년 만에 롤 모델이 청원인이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표현으로는 주니어 파트너예요. 가부 F 소자는 여기서 아주 무서운 전망을 하나 내놨습니다. 중국은 러시아를 일종의 거대한 라오스, 거대한 파키스탄으로 만들 좋은 기회를 잡았다. 중국에 훨씬 더 의존하고 중국을 모델이자 근대화의 원천으로 우러러보는 나라로. 거대한 라오스. 러시아 사람들이 들으면 뒷목 잡을 표현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작년에 중국을 다녀온 러시아인이 200만 명으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유럽 비자는 막히고 직항은 끊기고 갈 데 없어진 사람들이 중국을 가보고는 여기 정말 최첨단이네 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일화가 하나 있어요.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이번 방중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막내딸이 러시아어보다 중국어를 먼저 했다고 허베이성 출신 보모가 키웠거든요. 참고로 그 집 큰딸은 오랫동안 파리에서 살았습니다. 큰딸은 파리, 막내딸은 중국어. 한 집안에서 시대가 통째로 바뀐 게 보이시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250달러, 한쪽은 50달러. 이게 협상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너희 거 필요 없어 라는 통보죠. 그것도 아주 정중한 얼굴로 42권의 협정서와 붉은 카펫으로 예쁘게 포장해서 건넨 통보요.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할 게 있어요. 협상력은 감정이 아니라 대안의 개수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중국이 강한 건 중국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살 곳이 10군데니까 강한 겁니다. 러시아가 약한 건 못나서가 아니라 팔 곳이 한 군데밖에 안 남았기 때문이고요. 유럽을 스스로 걷어차고 나니 남은 손님이 딱 하나였던 거죠. 이거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도 카타르에서 LNG 공급 중간 통보를 받아봤잖아요. 특정 나라, 특정 물건에 목줄이 걸리는 순간 조건은 상대가 부르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국제사회의 민낯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미로 똘똘 뭉친다고 쉽게 말하죠. 실상은 어떻습니까? 미사일 부품은 넘기면서 가스값은 8분의 1로 후려치고 내부 문서에서는 서로를 적이라 부르고 지도에는 남의 도시에 자기네 옛 이름을 적어놓고 있어요.
중국이 원하는 러시아가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전쟁에서 지지도 않고 이기지도 않는 러시아입니다. 딱 그 정도. 지면 방패가 사라지고 이기면 유럽이 완전히 각성해서 중국까지 경계할 테니까요. 그래서 부품과 원자재는 계속 대주돼 누가 봐도 메이드 인 차이나가 박힌 완제품 무기는 절대 안 준다는 겁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병도 주고 약도 주면서 못 일어나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관리 목록에서 베네수엘라가 지워졌고 이란이 올랐고 러시아가 양념에 재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그 답을 아는 나라들이 지금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 지켜볼 건 하나예요. 러시아가 수정안을 들고 다시 협상장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문을 박차고 나갈 것이냐. 솔직히 저는 답을 알 것 같습니다. 할 곳이 없는 사람은 문을 박차지 못하거든요. 그저 다음 회의 날짜를 잡을 뿐이죠. 조금 더 낮은 숫자를 들고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50달러 앞에 50달러를 던지고 자리를 뜬 중국, 그리고 그걸 지켜만 봐야 했던 러시아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